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다니엘서에 예언된 미래 세계와 종말에 대한 다중적 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같은 내용을 다양한 이미지로 반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예언한 것을 7장에서 예언하고 8장에서 예언하고 9장에서 예언하고 10장에서 예언해서 12장까지 예언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같은 내용을 반복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왜 반복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을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에 보게 되면 수채화가 있고 유화가 있잖아요. 수채화는 한번 그리면 끝나죠. 유화는 어떻습니까? 밑그림 그리고 덧칠을 하면서 입체적인 그런 그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예언은 수채화 방식이 아니고 유화 방식과 같습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찰흙공예 한번 해보셨죠? 어떤 코끼리상 같은 거 만들 때 처음에 뭐부터 합니까? 철사로 모양을 만들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찰흙을 붙이고 해서 최종 원하는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예언은 한 번 딱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미래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건지, 그리고 이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때가 이제 느부갓네살이 즉위한 지 2년이니까 주전 604년이 되겠습니다. 그때 2장 29절의 말씀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깊이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앞으로 자기의 그 제국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다가 잠에 들게 됐고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런데 꿈에서 깼는데 이 꿈의 내용이 정확하게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지혜자들에게 이 꿈의 내용과 그리고 또 꿈의 내용을 해석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제자 중에서 어떤 사람의 꿈의 내용을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인간의 지혜자들은 꿈에 대해서 내용을 알려주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는 합니다만 다른 사람이 꿈꾼 내용과 그 다음에 그 꿈의 내용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또 꿈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2장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미래의 세계사를 미리 알게 하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31절에 보니까 한 큰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34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또 보고 있을 때 뭐가 등장합니까? 예,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났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손으로 떼내지 아니한 돌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손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바로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에 의해서 떼내어진 돌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근데 그 돌이 어떻게 합니까?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특별히 이제 발과 발가락이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이 돌이 그 부위를 쳐서 신상을 부서뜨린 거예요. 그때 이 신상이 여름마당, 타작마당의 겨처럼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이 꿈을 꾼 겁니다. 자, 이 꿈의 내용 이해됐습니까? 예,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그 돌이 신상의 발과 발가락을 치니까 신상이 넘어지고 부서졌는데 타작마당의 겨가 바람에 의해서 다 사라지듯이 우상의 부분들은 다 사라지고 온 세상에 뭐예요? 우상을 친 돌이 가득한 꿈을 꾼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꿈에 등장한 그와 같은 왕국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3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자, 38절에 보니까 머리가 뭘로 되어 있었죠? 금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자, 금머리는 뭐라고 해석해 줍니까? 곧 왕이십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제국의 왕입니까? 바벨론 제국의 왕이죠. 그러니까 금머리가 곧 뭐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39절에 보니까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왕을 뒤이어서 등장하는 나라다. 이 얘기는 뭡니까? 뒤이어가 되게 중요해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을 창건했죠? 자,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뒤이어서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나타나는 제국. 그 제국이 바로 뭐예요? 이 가슴과 팔은 뭐로 되어 있어요? 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라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해석해 줬죠? 자, 그러면 금머리인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제국이 어느 제국입니까? 메데 바사,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을 잇는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결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뭐예요? 이제 셋째 나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금머리가 뭐가 되죠? 첫째 나라가 되죠. 그 다음에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된 나라는요, 둘째 나라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배와 넓적다리가 노수로 됐죠. 이게 셋째 나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셋째 나라는 둘째 나라를 정복하고 등장하겠죠. 자, 메데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등장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 되겠죠. 자, 그 나라의 특징은 녹같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자, 첫째 나라 금머리는 하나님 해석해 주셨죠. 무슨 제국이라고요? 바벨론 제국이다. 자,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머리죠. 자, 그 다음에 금속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금속의 제왕이 금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금머리에 해당된다는 건 뭡니까? 강력한 왕권과 찬란한 문명을 이룬 제국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 바벨탑 석비가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왕의 호를 잡고 있는 인물이 느부갓네살이라고 거기에 아카드어로 새겨져 있고요. 그 아카드 N쪽에는 뭐예요? 바벨의 지구라트. 자, 지구라트가 뭘 얘기해요? 탑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바벨탑을 느부갓네살 왕이 재건했다고 새겨져 있고 바벨탑의 설계도를 거기다 새겨 놓은 거예요. 이 돌이 발견이 된 겁니다. 자, 성경에 최초로 바벨탑이 언제 등장합니까? 창세기 11장에 노아 홍수 후에 흩어지는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왔을 때 바벨탑을 건설했죠? 자,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탑을 재건했다는 건 뭐예요? 그 바벨탑이 파괴가 되었고 파괴된 바벨탑을 누가 재건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재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견된 에사갈 석비에는 바벨탑의 규모도 거기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몇 미터씩이에요? 90미터씩 되는 거대한 바벨탑을 재건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EBS 팀이 바벨론, 이라크가 되죠. 이라크에 갔을 때 이 바벨탑의 터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중에서 봤더니까 네모난 구덩이가 있었어요. 거대한 구덩이.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거기에 많은 벽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벽돌을 파내다 보니까 거기에 구덩이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가로 세로 쟀더니까 어느 정도 길이였을까요? 90m씩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재건했던 그 바벨탑 터가 한국 고고학팀에 의해서 발굴이 된 겁니다. 지금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 성 내로 중앙으로 뭐가 지나갑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그리고 정중앙에 바벨탑이 있었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왕비였던 아미티스를 위해서 공중정원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 공중정원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찬란한 문명을 이룬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로버트 콜데바이라고 하는 독일의 고고학자가 바벨탑의 위치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인부들을 동원해서 모래를 파헤치게 했습니다. 10m 파헤쳤을 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물이 보입니까? 이것이 바로 바벨론 성벽입니다. 바벨론 성벽을 보니까 3중으로 된 성벽이었고 길이가 96km나 되고 높이가 45m에서 50m 되고 성벽의 두께가 어느 정도예요? 24m나 돼요. 두껍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성 내로 흘렀다는 것입니다. 난곡불락 요새였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 성벽에 이루고 있는 그 성벽 벽돌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근데 어떤 것도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성벽의 벽돌을 구울 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명함을 거기에다가 딱 찍어가지고
새겨놓은 것들이 요즘 발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다. 바벨론 왕 나보폴라살의 장남이다 하면서 자기의 신상 명함을 거기다 새겨놓은 겁니다. 성벽이 어마어마한 것도 놀라운데 그 돌에다가 왕의 명함까지 새겨놓을 정도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건설한 이 바벨론 도시가 얼마나 찬란한 문명을 이뤘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겁니다. 콜데바이가 거기에 있는 성벽의 벽돌을 다 뜯어가지고 거기다 일련 번호를 다 써가지고 이라크에서 독일까지 기찻길을 놓아서 이 바벨론 성벽을 독일까지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원하려 하다 보니까 높이가 몇 미터예요? 45m에서 50m 너무 높죠. 그래서 축소 복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지붕을 씌웠어요. 이게 독일 페르가몬 박물관입니다. 이게 모조품이 아닌 거예요. 실제 2600년 동안 모래에 파묻혀 있었던 바로 바벨론의 성벽입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색깔이 어때요? 2600년이 지나도 색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벽돌을 만들고 색깔을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1400도로 아주 높은 온도로 구웠기 때문에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색깔 하나 변색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을 살펴보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이 역사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정확하게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엑스포지멘탈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왕국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을 주지 않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이후에 나타나는 왕국들이 어느 나라들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 책을 읽는 독자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뭔 얘기예요? 금머리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석해 줬죠. 바벨론 제국이다. 해석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나라, 셋째 나라, 넷째 나라는 나라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정확하게 어느 나라인지 알 수가 없다. 결국 책을 읽는 독자의 몫이다.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코에 검은 코골이고 귀에 검은 귀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비판은 잘못된 공격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제국을 뒤이어서 둘째 나라, 셋째 나라, 넷째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가 역사 속에 어떤 나라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열쇠가 되는 구절이 뭐죠? 2장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나타나는 둘째 나라는 어디죠?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 제국을 정복하고 등장하는 셋째 나라는요? 그리스 제국. 그리스 제국을 어느 나라가 정복했습니까? 넷째 나라는 로마 제국이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미래 세계 역사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서 2장에서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을 다른 이미지로 7장에서 예언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 예언하고 9장에서 예언하고 12장까지 반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뭔 얘기입니까?
같은 내용을 다양한 이미지로 반복 예언함으로써 이 예언이 입체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둘째 나라를 보겠습니다. 자, 둘째 나라에 보면 39절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뭡니까? 바벨론 제국을 뒤이어서 나타나죠?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제국입니다. 자, 요것만 딱 알아도 역사상의 어느 나라인지 알 수 있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인지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바벨론 제국보다 못한 다른 나라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왕권이나 문명에 있어서 왕권이 아주 강력하고 문명이 찬란했죠. 근데 메데 페르시아는 왕권도 그거보다 못하고 문명도 바벨론 제국보다 못한 나라가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다음에 바벨론을 다리오라고 하는 메데 사람에게 그 임시 왕권을 주어서 통치하게 했습니다. 자, 근데 다리오 왕 때 총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른 고위 관료가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나도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하니까 이 다리오 왕에게 너무 많은 총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장애물을 놓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한 달 동안 왕위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놓자. 그래서 왕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왕이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법령에.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의 경건한 습관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위 관료들에게 이제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근데 다리오 왕은 뭐예요? 다니엘을 총애했기 때문에 구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자, 근데 15절에 보니까 고위 관료들이 뭐라 합니까? 왕에게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자, 누구도 못 고친대요. 왕일지라도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의 왕권이 매우 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명적으로도 보게 되면 바벨론 제국만큼 찬란한 문명을 이룬 것이 없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 페르시아만 쪽에 작은 페르시아 왕국 보입니까? 그리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그 위에 큰 나라가 메데 왕국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메데는 주전 9세기에 등장하고 페르시아 왕국은 주전 7세기에 늦게 등장하죠. 그리고 메데 왕국이 페르시아 왕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에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역전이 됩니다. 자, 고레스가 뭐예요? 자기 외할아버지의 나라인 메데 왕국을 정복해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을 형성합니다. 동맹국을 형성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서 어딜 정복합니까? 리디아 왕국 정복하죠. 그 다음에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합니다. 이게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고, 고레스 왕의 아들인 캄비세스에 의해서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 제국은 몇 개의 나라를 정복했습니까? 리디아 왕국, 바벨론 제국, 이집트 왕국, 세 개의 나라를 정복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페르스폴리스 왕궁의 그 부조를 보더라도
거기에 둥근 모자를 갖고 있는 건 메데인입니다. 그리고 각져 있는 모자는 바사인, 페르시아인입니다. 자, 거기에 함께 등장한다는 건 뭐예요? 메데 페르시아 동맹국가다, 연합국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 왕궁의 부조에도 보면 꽃갈 모자를 쓴 사람들은 리디아인들입니다. 리디아인들이 유명한 게 뭐죠? 옷감.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빌립보에 리디아 사람이 있었죠? 리디아.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고대에는 이 옷감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리디아의 지금 관리들이 메데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 지금 옷감을 조공으로 바치려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조공 행렬을 이끌고 있는 맨 앞에 있는 관리가 어느 사람입니까? 둥근 모자 쓰고 있잖아요. 메데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메데를 정복했지만 메데와 연합국가를 형성해서 메데 페르시아 제국으로 연합국을 형성한 겁니다. 자, 이제 셋째 나라입니다. 자, 셋째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등장하는 나라겠죠. 메데 페르시아를 정복한 제국은 어디입니까? 알렉산더에 의해서 정복이 됐잖아요.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입니다. 자, 이 제국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녹 같은 나라예요. 왜 녹 같은 나라라 했을까요? 이 알렉산더의 군인들이 전부 노스로 된 그와 같은 무기들로 무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리스 제국을 노제국이라 부를 정도로 녹 같은 나라였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죠? 뭘 예언하죠? 온 세계를 다스릴 거다. 이 온 세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백골 아르아라고 해서 지상에 건설되어 있는 모든 문명 세계를 얘기합니다. 자, 알렉산더가 그리스, 유럽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뭐예요? 아시아로 오잖아요. 그래서 인도 지경까지 다 정복했죠. 그리고 어디까지 정복합니까? 이집트, 아프리카까지 정복해요. 자, 몇 개 대륙에 걸쳐서 나라를 이뤘습니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최초로 세계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함으로써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기 지도에 보게 되면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의 왕으로 등장했을 때 그때 이제 그리스 전역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 진압하는데 2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정복전쟁에 나선 거는 언제입니까? 주전 334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인도 강가까지 다 정복했어요. 자, 인도 강가에 왔을 때 몇 년입니까? 주전 326년입니다. 자, 그러면 세계 대륙에 걸쳐서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8년 만에. 8년 만에 최초로 세계 대륙에 걸쳐서 대제국을 건설한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 정복을 한 것이죠. 이수스 지역에서 BC 333년에 전투했는데 그때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는 60만 대군을 준비했는데 알렉산더는 몇만 명 동원했어요? 4만 명 동원했는데 게임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을 알렉산더 그리스 군대가 대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우가멜라 지역에서 또 벌어졌는데 그때도 알렉산더가 승리함으로써 결국 대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제국의 문을 닫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40절부터 보면 넷째 나라가 나옵니다.
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자, 넷째 나라의 특징이 뭐죠? 결국 셋째 나라 정복하고 등장하겠죠? 자, 그리스를 정복하고 등장하는 제국은 어느 제국입니까? 로마 제국이죠. 자, 근데 로마 제국의 특징이 뭐래요? 강하기가 쇠 같아. 그래서 로마 제국이 역사상 가장 강한 제국이 될 것이다 하는 걸 예언해 놓은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린다. 무슨 뜻이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할 것이다. 자, 부서뜨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찌워버린대요. 자, 우리 어떤 곡식들을 완전히 찌워버리면 형체가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로마 제국이 그 정복하는 나라는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해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제국으로 완전하게 연합시킬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로마 제국이 이 모든 예언들을 완전히 성취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상의 마지막 제국이 발과 발가락이 됩니다. 자, 발과 발가락의 특징이 뭐죠? 성분이 뭡니까? 일부 쇠고 일부는 진흙입니다. 자, 보세요. 넷째 나라가 재료가 뭐였죠? 성분이 쇠였잖아요. 자, 로마 제국이 쇠였어요. 근데 발과 발가락이 일부가 쇠라는 거는 결국 발과 발가락에 해당되는 이 나라가 어느 나라와 관련성이 있을 거래요. 로마 제국과 관련성이 있는 그와 같은 국가일 거다 하는 것을 예언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나뉘을 것인데 그 발가락에 뭐예요? 일부는 쇠니까 일부는 든든한 거죠. 일부는 진흙이니까 일부는 부서질 만한 것이죠. 자, 뭔 얘기예요? 이 발가락에 해당되는 제국은 강한 국가하고 약한 국가가 연합되어 있는 그와 같은 제국이 될 거란 겁니다. 그 다음에 43절에 또 특징이 뭐죠?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다. 자, 이 얘기 뭔 얘기예요? 다민족 국가 연합체가 될 것을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을 거란 거예요. 자, 쇠하고 진흙이 잘 합쳐질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와 같이 강한 국가와 약한 국가가 연합된 연합국가 형태지만 피차에 합하지 아니한다. 내부 분열이 뭐예요? 아주 심한 형태. 느슨한 그런 결합한 다국가 다민족 국가 연합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넷째 나라 먼저 보시죠. 넷째 나라는 강한 제국이라 했죠. 자, 지금 보니까 바벨론 아무리 찬란한 문명을 이뤘지만 66년 만에 제국의 문을 닫았습니다. 메데페르시아는 208년 만에, 그리스는 185년 만에. 근데 로마 제국은 몇 년 이상 버텼습니까? 500년 이상 제국을 유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강한 제국은 어디예요? 로마 제국. 그래서 셋째 나라인 그리스를 정복하고 등장하는 넷째 나라 로마 제국이 가장 강한 제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특징은 뭡니까? 자, 이탈리아 로마는 유럽 대륙에 있었죠. 그리고 점차 유럽을 정복했죠. 그리고 아시아 정복하고 아프리카까지 정복했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은 유럽 대륙에 기반을 두고서 대제국을 건설한 제국이 되는 겁니다.
예, 이제 10분 지난 후에 다니엘서 2편을 살펴보겠습니다.